안녕하세요, 북스무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적은 시간에 이어가지고 문명계열론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명계열론은 04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번 상태를 미개 상태로 보고 이 미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개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문명개혁론의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명개혁론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급진개혁파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상태를 만약 야만어 보고 서양과 일본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문명을 받아들여서 개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급진개혁파한테 영향을 줬다는 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문명개혁론의 대표적인 사상가가 이제 후쿠자 유키치인데 후쿠자 유키치하고 이 김옥균하고 그다음 상당히 친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문명개혁론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전반적인 좀 개관을 한 다음에 이 문명개혁론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명개혁론 전에 하원양제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건 하원양제라는 개념은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인데, 자, 하원양제 뭐냐면, 그, 야마토 정신, 하원이라는 것은 야마토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야마토 정신을 받아들여서 양제, 서구의 기술을 수용해야 된다. 이 하원양제라는 말인데요. 자, 이 하원양제라는 그 말의 기원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국학사상에서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뭐가 비슷하냐면 동도서기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중체서형하고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항운 양제 사상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한 이제 문명 계열로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제 문명 계열로는 아예 일본권을 버리고 이제 서양권을 받아들이자 그런 논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걸 볼 수 있는 이제 사파 중에 하나가 그림에서 볼 수 있는데 다 똑같은 일본인인데 복장이 다르죠. 여기에서 이제 정통 일본식 복장 입었던 사람들을 미개인이라고 지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복하고 일본식 복장을 같이 입는 사람들 반개하인. 그 다음에 여기 양복을 입은 사람들 개하인.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는 사파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적인 것은 야만적인 거고, 그 다음에 서양적인 것은 문명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던 게 문명 개론인데, 이 문명 개론은 아예 이제 뭐 생활 양식이라든지 의식, 그다음에 제도 등등을 다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진을 했는데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일단은 이제 그 문명개론의 이제 사상가들, 대표적인 사상가를 좀 볼게요. 대표적인 사상가는 여러분들 이제 제일 유명한 좀 일본 지금 화폐도 있는 후쿠자 유키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니시무라 시게키 뭐 등등이 있고요. 이들은 이 메이루쿠사 명유사를 이제 설립하고 메이루쿠 잔시대라고 명유 장치를 발행해서 인권이나 입헌 정치를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민권 사상에 이제 큰 영향을 주는데 요 이제 기원이 됐던 것이 뭐냐면 서양의 사상도 있지만 일본 안에서 그 당시 에도 막고 말기 때 형성됐던 그 앞에서 얘기했던 공의 정치론 자체가 또 민권 사상에 영향을 줘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 사상가 중에 후쿠자 유키치를 중심으로 좀 볼게요. 이 사람은 오늘날 이제 게이오 대학의 전신이었던 게이오 의숙을 설립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옥균의 영향을 많이 줘요. 급진계파에 그리고 중국과 중에 손문하고 또 교류를 했고 그리고 이제 탈환론을 주장을 했고요. 탈환론은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아시아에서 번원하자 뭐 그런 내용인데 자 그리고 이제 교육과 언론 활동, 학문의 권유, 문명의 계약 이런 것을 저술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육과 언론 활동하고 학문의 권유와 문명의 계약을 저술했다는 거. 그 대표적인 이제 책 중에 하나가 예전에 11년 기출문제 나왔던 책이 있어요. 서양 사전이라고 이제 책이거든요. 이 서양 사전은 이제 후쿠자 유키지가 에도 막고 말기,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끝난 후에 지은 게 아니라 에도 막고 시기 때 미국에 방문해서 저술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일본 국민들에게 발전된 서양의 모습을 알리고자 출간을 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육일준의 서울교문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책이 있는데
그리고 서양사전 관련된 책이 예전에 2011년에 기출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름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명개혁 내용을 보죠. 자, 이 문명개혁 내용 관련된 내용들은 동아시아 교과서에 좀 언급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생활 풍습을 개혁하는 내용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서양식 시간, 그다음에 서양식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 이제 동양에서는 12시간을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오시니, 자시니 뭐 이런 것들이 되게 2시간 단위로 끊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을 이제 24시간이죠. 예. 12시간 곱하기 2니까. 그래서 이제 24시간을 나누고 거기에다가 이제 60분을 이제 하고 60초를 나누고 그래서 서양식 시간 개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후일 그 개념이 도입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보면 태양열이 채용됐고 시각의 표시를 하루에 24시간 통일하고요. 간청에서는 일요일 후일제, 7요일제를 이제 뭐냐면 실시하는데 참고로 동양에서는 10일의 기반 단위였어요. 7이 아니에요. 예, 순위 기본 단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송 순고도 10일마다 발간되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서양의 이런 주일제, 후일제, 이제 7요일제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력서를 폐지했고 청한 기념일을 이제 제정하고 절기 행사를 금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시간 개념을 크게 도입하는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기차의 도입이죠. 기차가 이제 설치되고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관공서나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다 이 기차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시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곳곳에 시계탑을 이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이제 해중시계라고 하죠. 해중시계를 차고 다니고 그런 이제 변화상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서양의 어떤 시간관념, 철도의 도입 등으로 해가지고 동아시아에서 나타난 보편적인 형성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 양식 양복을 채용하고요. 단발머리가 이제 유행했고 그다음에 서양식 건축물이 이제 지어졌고요. 서양의 요리점들이 만들어지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은 den지청왕 이후에 den지청왕이 이제 불교를 이제 형성하는 가운데서 그 당시 그 뭐를 이제 공포했냐면 그다음 육식을 금지하는 영을 공포했거든요. 덴지가 아니라 덴무죠. 네, 말 잘못했어요. 하여튼 그 덴무청왕이 그 불교를 이제 홍성하는 과정에서 육식 금지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일본 사람들은 네 발 달린 그 짐승들, 소나 뭐 이렇게 돼지나 이런 것들 잡아먹지 않았거든요. 이 가축으로만 사용하고 노동력으로만 사용하지 그렇게 이제 잡아먹지 않았어. 주로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서양식 이제 요리가 보급되면서 소나 돼지를 이제 요리로 해서 식재료를 해갖고 만든 요리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돈가스도 이때 이제 서양의 음식들과 정복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죠.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생활상의 여러 변화들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신문들이 등장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요미우리 신문이라든지 아사히 신문이라든지 등등 우리에게 익숙한 신문들이 등장했다는 거. 그래서 이 신문들은 주로 이제 정부를 이제 비판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신문지법을 만들어갖고 정부가 신문지들 이제 신문 반응이나 이런 것들 뭐냐면 감리 감독을 하는데 이 관련된 내용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문명개혁에도 한계가 있어요. 이 문명개혁 행성은 주 도시나 상류층에 한정돼 있고요. 지방까지 전파되지 않았고 일본의 정통 문화를 무시했다.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서양이 그 당시 이제 그 문물제도가 도입되고 그러면서 또 개항도 하잖아요. 그래서 근대 도시들이 형성돼요. 그래서 개항 도시에 외국인 거주지가 형성되면서 근대 도시가 형성하는데 대표적인 근대 도시, 개항 이후에 이제 번성한 도시가 요코하마예요. 네, 많이 들어봤던 도시죠. 그래서 요코하마가 그 당시 개항장으로서 상당히 유명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상해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1870년대 접어들면서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의 근대화가 문화적으로 커다란 진전을 보였다. 그래서
문명 개화는 메이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다. 자, 메이지 정부는 막말의 전번 과정에서 양이론에서 개국로 전환한 인사들이 주도하면서 성립했기 때문에 정권 수립 이후에 적극적인 개국론을 표방했는데 그때 정부의 서구 방침은 이하쿠라 사절단을 통해서 한층 확고해졌다. 자, 이하쿠라 사절단 관련된 내용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저 이하쿠라 사절단 관련된 내용이 07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야. 07년 기출문제. 그래서 이제 그 이학과 사절단의 목적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 두 번째가 선진 제국의 문물을 시찰하는 거죠. 여기 있네. 예. 그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녔죠. 그래서 이제 이학구라 사절단에 갈 때 그 이학구라를 비롯한 이학구라를 비롯한 대신뿐만 아니라 또 어린 학생들도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불평등 조약은 제 역사는 잘 안 됐어. 예. 그 당시 이제 국제기구 수업에 대한 일본 측의 지식도 결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열강들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법 시스템이나 정치 제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좀 약간 미개하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했지만 그 나름대로 이제 선진국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는 나름대로 수용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입헌 정치의 필요성을 인식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런 서구같이 근대적 국가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의회라든지 법 같은 거, 헌법 같은 걸 만들어서 입헌군주제 실시해야 된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학과 사절단은 원래 이제 서양 제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의 재협상을 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쿠라 도모미, 부사 기도 다카요시, 그다음 옥구본 도시미치 같이 정부의 실권자들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선진국 제도와 문물을 상세히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학구나 사줬던 경험은 메이지 정부가 서구의 불가피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학구나 사줬던 관련된 내용은 이제 관련된 내용이 그 다른 책에도 영어 적혀 있거든요. 그래갖고 요거 이제 대한교과서 1번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더 약간 추가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일단 이게 있고 심화 규제 잠깐 볼게요. 예. 자, 이학구를 사줄 때는 또 하나의 특징은 어린 남녀 아이들을 동행하여 미국과 유럽 등에 유학시켰다는 점입니다. 즉, 후일을 기약하기 위해서 인재를 기르고 교육을 투자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자, 이들 유학생의 대표적인 인물이 옥고부의 작은 아들로 후일 네대신으로 역임하면서 쇼와 청학을 이제 보좌하고 구미와 일본 정부의 파이프라인을 역할한 그 미카노 부악기와 근대적 여성 교육의 선구자였던 스타주크 영어학교를 세운 스타 음악고와 등이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동아시아 교과서에서 이제 또 한번 볼게요. 세계사 교과서하고 요거는 09년 개정 교과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15년 개정 교과서는 09년 개정 교과서가 내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풍부해요. 그래서 그 교과서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날이 갈수록 이렇게 내용이 좀 축소하고 이미지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고 있거든요. 근데 인고용으로는 예전 교과서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이학과에 사셨더니 전국을 돌면서 이제 서양 열강을 여러 국가를 돌면서 그 당시 영국이나 독일이나 그런데 많이 영향을 받는데 특히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독일의 헌법이라든지 독일의 의무교육제도 그다음에 독일의 그 군대 함대 이런 것들 이제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들의 주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학과 사줬던 주장이죠. 메이 정부는 군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독일 장교를 초빙했고요. 그다음 함대를 만들기 위해 영국인 기술자를 초빙했는데 보통 육군은 이제 독일식으로 개조했고요. 함대
함대는 영국인. 앞에서 제가 말 잘못했는데 영국식 이제 함대를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계통도 다른데 이렇게 그 뭐냐 받아들이는 이제 군대 체제를 바꾸다 보니 다르다 보니까 육군하고 해군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있고 그리고 독일식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했다. 그래서 사절단에 이르렀던 이토 시도부미는 독일에 다시 방문해서 나중에 얘기했던 또 독일 헌법을 공부해서 그와 메이지 헌법을 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이지 정부의 구미사절단을 파견해 서구 12개 국가를 시찰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이나 과학기술, 문학, 그다음 정치, 군사를 비롯해 여러 분야를 조사하면서 향후 이제 뭐냐면 그 개혁에 참조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한교과서 1번서 읽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구미의 의회 정치에 대한 지식은 이미 막말기에 소개되었고 메이지 정부도 공의연원의 정치에 공의정치에도 관련된 내용이죠. 정치를 표방하고 있었다. 당시 정부에서도 구미의 입헌 정치를 국민 공치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이제 근대 국가 형성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었고 특히 이학과 사절단의 구미 순방의 결과 기도 다카요시나 옥고 도시미치도 입헌 정치에 수입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들이 잠깐 나가 있을 동안 그때 이제 그 일본 국내에서 뭐가 이제 대두됐냐면 전환론이 대두됐어요. 그래서 사이코 닭가마을이를 중심으로 해서 전환론이 이제 대두됐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그 받아들이지 않았죠. 지금 한국을 칠 경우에 조선을 칠 경우에는 그 당시 중국의 간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아직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쳐야 되겠지만 나중에 치자.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사이코 닭가마을이가 이제 메이 정권에 참여했다가 빠져나오고 그 이들이 이제 사이고 닭가마을 고향이 이제 저쪽 그 사스마 변이거든요. 거기 가서 불평 그 사무라이들 모아가지고 반란이 일으켰죠. 이게 그 유명한 선남 전쟁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사족 반란 중에 하나인 선남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전환론자들이 활동들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세이나 전쟁, 선남 전쟁, 뭐 사가 전쟁 등등등 이런 전쟁들을 일으켰다. 그렇지만 그 메이 정부의 이제 근대화된 군대에 비해서 이 사무라이 군대들은 격파가 됐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내용을 좀 보면요. 자, 신정부는 각종 제도와 문문의 서구화를 추진했다. 그래서 1872년에 학제를 제정해서 전국 8개 대학교를 구분하고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사범학교 등의 제도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6세 이상의 그 남녀의 소학교 진학을 의무화했고 처음에는 이제 의무교육을 실시했는데 돈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잘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무료로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이제 소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부국 강국에 도움이 되는 국민 육성이라는 정부의 목표에 발맞춰서 1870년 소학교 교과는 서구의 근대적 지식을 강조했다. 그래서 소학교 설치 비비와 수업료는 민간이 부담했기 때문에 민중의 불만을 샀다. 그다음 1871년 단발령을 공표했는데 요거도 우리하고 비슷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발하지 않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머리를 이렇게 밀잖아요. 밀고 묶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유튜브 보니까 투구를 이제 쓰기 위해서는 그 머리가 뭐냐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머리를 했다고 해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단발령을 믿고 청왕이 직접 이 단발한 예를 보면서 서양식 두 발의 유행을 가져왔다. 같은 해 이제 우편 규칙을 이제 제정하여 전국적인 우편 제도를 정비했고요. 근대적 학폐 정도 제도가 이제 정비되면서 근본이 학폐 제도 태안 집회가 이제 발행됐다. 자, 이 시기가 이제 언제냐면 1898년이야. 이건 약간 뒤에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 때 일본의 엔화가 이제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제 태안제도가 이제 실시되면서 이제 뭐예요? 엔화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 왜냐하면 일본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금이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화폐 발행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화폐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폐 발행을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대신에 썼던 것이 뭐냐면 일본 화폐인데 일본에 통용되지 않고 한국에 통용된 그 제일은행권이죠. 제일은행권.
우리나라도 이제 그 뭐냐면 뒤에 일본의 이제 제도에 맞춰서 근본이 태안 제도를 하죠. 메가드 화폐 개혁 때. 예. 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요부터는 이제 시간 개념 변화, 서양식 시간 개념 도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1872년 태음령을 폐지하고 태양령을 채택한 동시에 1일 24시간을 통일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내렸다. 자, 태양령 사용에 따라 1872년 12월 3일 그래서 1874년 1월 1일 날 변경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이 시간이 이제 없어진 거야,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을미기역 때 태양력을 실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뀌면서 한 며칠, 한 30일인가 40일 정도 없어졌잖아요. 네, 그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본 정부는 서양의 기술 수용을 적극적으로 보였고, 그래서 철도를 부설하고요. 그다음에 전시를 설치하죠. 그리고 이제 서양 문명은 일상생활을 침투했다. 서양식 단발머리에 양복이나 모자, 구두를 갖춰 입고 소고기 음식을 먹는 것이 유행했다. 요거 뭐 특이한 건 아닌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일본 같은 경우에 대물청왕 이외에는 그 네 발 달린 짐승, 뭐 소돼지 같은 것들 먹질 않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때 이제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소고기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그때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서양 사람들은 체가 큰데 일본 애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좀 약간 왜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식을 해야지만 이제 서양 사람처럼 이렇게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심지어는 서양의 피를 섞어야지 뭐냐면 서양 사람처럼 커질 수 있다 해갖고 그 당시 일본 여자들이 뭐 서양 남자들 결혼하고 막 그런 형상들이 확산되었거든요. 자, 하여튼 뭐 그런 이단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코하마 같은 계양점과 대도시의 서양식 건물이 축소되고 의자와 테이블 같은 가구도 수입되었다. 자, 문명계와 풍조가 대부분의 제도나 일상생활에 집중되었지만 서양의 학문과 사상도 알차게 수용됐고 그래서 이제 1866년에 후쿠시마 유키지는 서양 사전 이거 책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요거는 이제 메이지 유신 때 이제 만들어졌던 게 아니라 그 전에 에도 막고 말기 때 그 뭐냐면 미국이나 여러 나라를 돌면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정을 추구해서 서양의 제도와 문화 전반을 소개했다. 그다음 문명개화 시기가 되자 이제 서양 관련 저술과 번역을 통해 서양 학문이 적극 소개되었고 1873년에 후쿠자와 함께 가토 시노유키, 이시무나 시케키, 니시 아메네, 모리 아니노리가 명류사를 조직하고요. 그다음에 명류 잡지를 이제 뭐냐면 발간하여 서구 사상을 소개했다. 자, 이들은 서양 문명이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사상 면에서 우러러 보고 자유주의, 천분이권론, 진화론 같은 서양의 최신 사상을 소개했다.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천부인권론이니 이런 것도 있죠. 자유주의니 그래서 자유민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좀 약간 이중적이야. 안으로서는 자유주의, 인권 뭐 이렇게 이제 강조하면서 이 사람들 대부분 또 뭐냐면 후쿠자 유키지를 비롯해서 상당히 제국주의자세요. 그래서 약간 이중적인 것을 시하는데 안으로는 민권 뭐냐면 민권이니 뭐 자유주의 강조하면서 바꾸는 일본은 이제 일본이 강해지려면 아시아 국가를 침략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이제 만들어내요. 상당히 이중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화론은 이제 특히 뭐 사회 진화론 같은 거 있죠. 예, 일본의 사회 진화론은 약간 이제 다른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제국주의 속성이 더 강하거든요.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예전에 동아시아 교과서 관련된 내용 강조할 때 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민권 운동을 보겠습니다. 자, 자유민권 운동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요거 예,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자유민권 운동이 좀 약간 이제 내용이 좀 부족하거든요.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좀 나중에 이제 뭐냐면 어, 먼저 이제 개관을 하고 나서 먼저 하겠습니다. 자유민권 운동. 자, 그래서 이제 자유민권 운동을 잠깐 개관하고 나서 다른 책을 이제 바탕을 좀 개관하고 나서 좀 진행을 할게요. 예. 자, 이게 자유민권 운동을 볼게요. 자유민권 운동은 법과 의회를 만들자. 이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 앞에서 얘기한 이제 그 에도 막부 때 공의정치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메이지 초기 때도 이제 공의정치제도를 주장하면서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착했다. 그 내용을 이제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서양의 어떤 여러 가지 사상들 이런 것들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펼쳐진 건데, 근데 이 자유민권 운동을 좀 주도했던 세력들 보면 이런 메이지 유신에서 좀 약간 소외되고 좀 약간 아웃사이드 애들이 주도를 했어. 그리고 이들이 또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또 자유민권 운동이 또 좀 가라앉고 그런 경향이 이제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자유민권 운동의 이제 그 배경을 보면요. 서양의 근대 기술이 수용됐고요. 서양 사상이 수용됐다는 거, 그리고 지방자치 욕구 등등 이런 것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자유민권 운동은 이제 입헌체제 수립을 요구하면서 했다. 전개 과정이 크게 네 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어디에서 이제 그 발췌한 거냐면 그 하룻밤에 있는 일본사가 있어요. 일본인이 쓴 책이 있거든요. 요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네 개의 분류로 나눴어요. 네 개 분류 그 사람이. 그래서 사족 민권 운동, 그 다음에 유령 농민 민권 운동, 그 다음에 하층민의 농민 민권 운동, 대동단결 운동 이렇게 4단계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게 사족 민권 운동하고 유령 농민 민권은 이 유령 농민이라는 것은 좀 분홍들 얘기예요. 이들은 이제 주로 메이지 정책에 반발하면서 했지만 좀 약간 상층에 있는 세력들이야. 정치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제 메이지 유신의 이제 정책에 반발하고 그것을 이제 그 불만을 뭔가 의회를 통해서 뭐냐 목소리 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흐름들은 상류 민권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하층 농민 민권은 좀 약간 이제 뭐냐면 약간 하류 민권,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떤 타격을 받고 일으킨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있고 이런 상류 민권과 그다음에 이런 아래부터 는 하류 민권이 합쳐져서 만든 것이 대동단결 운동이야. 그래서 요거는 상류와 하류가 합쳐서 했던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네 단계 이제 운동에서 각각 요구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전개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있어. 창반농, 뭐 식민지 조례, 집회 조례, 보안 조례 이런 등등을 이제 해서 대응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했던 건 사적 민권 운동이에요. 사전 민권 운동의 주체가 이제 전환론자거든요. 그러면 전환론이라는 게 뭐냐? 이걸 이제 좀 볼 수가 있죠. 자, 전환론자들은 이제 여기 이제 뭐냐면 여기인데, 한국을 치자는 거야. 이때 한이라는 건 사만을 치자는 거죠. 이게 사만이라는 건 조선이잖아요. 이때 한이라는 걸 쓴 거는 뭐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일본의 고대사, 일본 서기에 보면 그 당시 한동안 일본이 그 사만을 공격해서 백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제 뭐냐면 그 통치했다. 임나일본부에 근거를 했잖아요. 신공항후의 임나일본서에 근거해서 여기 한자를 쓴 거야. 그래서 한국을 치자, 그러니까 사만을 치자. 예, 그러니까 이때 한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임나일본부, 그러니까 신공항후가 이제 통치했던 그 시대도 다시 돌아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자 의미에. 그래서 이제 배경을 보면 자, 맞고 말기 일본이 미국과 러시아의 굴욕적인 문호개방 조약을 체결하니까 이때 이제 이 굴욕을 조선이나 만주, 중국에 풀고 미국과 러시아에 이었던 보상을 받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 사상의 원류가 됐던 사람이 요시다 소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요시다 소인 얘기했죠. 이토 시도를 비롯한 수많은 이제 나중에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을 길러냈던 그 사상가인데 그 앞에서 얘기한 저 안세이 대국 때 이제 뭐냐면 그 죽었죠.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우리나라하고 또 관련된 배경인데 조선이 서계를 거절하니까 일본 정치에 반발이 일어났죠. 그때 이제 기토 다카요시를 비롯한 전환론을 주장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메이지 6년 정변이 일어났는데, 자, 이 메이지 6년의 정변은 이제 가정을 보면요. 앞에서 얘기한 처럼 이제 이학과 사셨다는 이제 구미 시찰파들이 잠깐 나갔을 때 거기 국내 잔류파들, 그러니까 사이코 다카모리를 중심한 국내 그 잔류파들이 그 당시 불평 무사 계급들을 끌어들여서 농민들을 끌어들여서 반정부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조선으로 돌리고 조선을 장악해서 일본의 국권을 신장하자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메이지 정권에 소외되면서 불평 가지고 있는 이런 사무라이 계층과 농민 계층들을 뭐냐면 반정부의 움직임을 조선으로 돌려서 조선을 장악해서 일본의 국권을 신장하자. 그러니까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자. 뭐 이렇게 논리로서 그 당시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가 그 당시 전환론을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구미 시차파였던 옥고보 도시미 같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 왜냐하면 조선 출병하면 또 세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당연히 또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나가 가만히 있겠냐. 아직 청나라를 상대할 만큼 일본의 국력이 강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시기상조고 나중에 하자. 정말. 그러니까 이제 옥고보 도시미 같은 이제 구미 시체파들은 전환론 자체는 반대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시기가 아직 멀었다. 때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둘이 충돌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메이지 6년 정변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를 비롯한 전환론자들이 뭐냐면 그 중앙정부 나가게 되죠. 쫓겨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사이고 다카모리처럼 세이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자유민권론자로 전환을 해요. 자유민권론자. 그래서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이제 대표적인 전환론자거든요. 두 가지 방향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신정부 안에서도 그 당시 이제 전환을 거부한 이유가 일시 유보일지 거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조선을 정복하는 불가능하도 개항은 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일으킨 게 운요 사건이야. 예,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이나 전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없으니까 여기 부분을 좀 보충하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하는데 그때 메이지 유신에서 제일 손해 그 본 계층이 사무라이 계층이에요. 그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연봉도 이런 것도 이제 주질 않고 거기다 또 그 자기의 이제 어떤 상징적인 권한이었던 칼도 못 차게 하잖아요. 그 진병제가 이제 실시되면서 더 이상 이제 사무라이스의 어떤 그 정체성이 위협받게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등등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사과의 난이나 심플의 난이나 시기의 난 이런 난이 났고 그 대표적인 제일 큰 난이 세이나 전쟁이거든요. 선안 전쟁이야. 그러니까 도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사스마 변이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서쪽의 남쪽이기 때문에 서남 쪽이기 때문에 선안 전쟁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이제 봉건조 무사객들과 근대 상비군 안에서 대결이 일어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 근대적 상비군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 사이고 다카모리가 요기를 주도했죠. 그래서 이제 패배 후에 자살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약간 좀 호탕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뭐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한번 여기 쭉 읽어보시고요. 그 영민수의 이제 일본사 예, 잘 나와 있어요. 예,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 선안전쟁 이후에 사족들의 반정부 운동은 국민들 정치 참여 호선 자유민권 운동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끊어진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환론이 이제 일어났고 전환론자들이 패배해갖고 그 당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서남전쟁 같은 이제 사족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따가키 다이스케처럼 사족 민권 운동에 개입된 거야. 그래서 이 사족 민권 운동을 일으켰던 이따가키 다이스케 같은 이제 사람들은 원래 메이지 정변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인데 전환론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입장 차이도 해서 정부에서 나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사족 민권 운동을 펼쳤다가 다시 이 사람이 또 이제 정부 내에 들어오니까 또 이제 사족 민권 운동이 또 가라앉아요. 예. 그래서 약간 정치적 목적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정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냥 의회를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뭘 이제 그 공포하냐면 그 신문에 민선위원 설립 건백서를 이제 그 발표해요. 그 이걸 신문에 공표해서 정부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이때 번번의 관료 정치를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민의 여론을 국가의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 민선위원 설립을 주장했다. 자, 여기에서 번번이라는 것은 메이지 정권 초기 때 이제 주도층이 사스마 조슈론이야. 그래서 이 사스마 조슈본을 중심으로 한 이제 정치 관료들을 이제 중심한 정치를 비판을 한 건데 웃긴 거는 이따가키 다이스케도 거기 안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요. 예. 그래갖고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계기로 해서 국회 개설 논의가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되고요. 항촌사의 자치권을 부정한 중앙집권 체제의 반발심도 작용됐다. 그래서 이때 이제 무슨 조직을 만들었냐면 입지사라는지 예국사가 결성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에 대응해갖고 탄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뭘로 이루어지는 신문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정부 활동을 이제 뭐냐 막기 위해서 신문을 비롯한 이제 언론기관을 탄압을 해.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찬반윤이라든지 신문지 조례 같은 걸 제정하는데, 자, 이 찬반윤이라는 건 명예훼손죄를 명시한 게 무슨 명예훼손죄를 명시하냐면 그 국가의 어떤 공적인 일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윤석열이 어떤 정책을 했는데 그냥 윤석열 그냥 비난을 했어, 욕을 했어. 근데 찬반윤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모욕죄가 적용되는 거야. 지금은 이제 안 적용되죠. 왜냐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는 거는 공공의 이익에 의하면 조각된 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정책들은 조각 없어지는 거야. 그런 그 조건 자체가. 그래서 공공정책이라든지 이런 행위는 정치가들 비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죠. 예. 근데 정책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면 관료의 명예훼손을 뭐냐면 정치가 명예훼손을 어, 지적했다 해서 명예훼손을 이제 적용하는 거야. 예. 조각 사유가 없는 거예요. 명예훼손 조각 사유가. 그다음에 신문지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에 정부를 비판하는 발행을 금지해서 언론을 통제했는데 이 창방률하고 신문지 조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09년 전공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메이지 여건 자체가 그 의회단지 헌법 제정에 대해 반대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들도 이제 아까 이학권 사줬던 도와서 입헌 정치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근데 이들은 이제 전제가 있어. 이건 국가가 해야지, 정부가 해야지 민간에서 해서는 안 돼.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니까 지금 탄압을 하는 거야. 그렇지만 얘네들도 이제 뭐냐면 그 언젠가는 그걸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국가 입헌의 정체 수위 조서를 발표했는데 그 의도는 국가가 정부가 주도를 하겠다. 너네들은 좀 약간 주장하지 말고 국가가 결정할 때까지 정부에서 결정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런 태도를 이제 취한 거죠. 예, 보인 거죠. 그래서 이따가키 다이스케는 이제 이렇게 운동하다가 또 이제 뭐냐 정부에 들어와. 정부 요인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사족 민권 운동은 잠잠해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유령 농민 민권 운동인데, 자, 이때 유령 농민한 건 일반 농민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부농이나 지주죠. 예, 그러니까 농촌사회 상류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름대로 교육도 받았어.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제 민권정치결사 연합적인 예국사를 다시 부흥시키고요. 이걸 이제 국회 기성동맹을 발전해서 국회 개설 청원을 추진을 하게 되고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09년 기출문에 나왔고요. 최초의 이제 일본의 정당이었던 자유당을 이제 창당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자유당 같은 걸 창당해서 이제 뭐냐 그 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09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 당시 이제 초창기 때 일본의 정당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유민권운동 당시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유당이 이제 결성이 됐는데 이게 최초의 자유정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했냐면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이제 했고 급진적인 프랑스식으로 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제 나갔다가 이제 이 운동을 했다가 자유민권 운동을 했다가 정부 조직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잠재했다. 다시 또 나와 이 사람이 또. 그래서 또 자유민권 운동을 주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종의 자유민권 운동은 자기의 권력 행사의 어떤 수단, 권력 복귀의 수단으로서 이용했던 사람이야. 약간. 예. 자, 하여튼 그 주장을 본 주권재민, 이론제, 보통선거, 민정헌법을 제정한. 민정헌법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헌법을 만들지 않고 민간이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프랑스식 급진적인 성격을 이제 띠고 있고 농촌 중심의 활동을 전개해서 농민의 지지를 받게 됐다. 근데 나중에 이제 격화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해체가 되는데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입헌 개진당인데 오코마 시게노부가 주장했던 거. 오코마 시게노부도 원래는 그 메이 정부에 이제 일을 했던 정부 관료였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뒤에 얘기했지만 독일 시험법을 하냐 영국 시험법을 할 것이냐 가지고 했다가 결국에 쫓겨나요. 그래서 쫓겨난 후에 만들어진 당이 요 입헌 개진당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영국식 온건한 입헌 정치를 이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양원제 제한 선거를 주장하면서 점진적인 정당으로 영국을 모델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양원제 선거를 주장하는 전진 정당으로 영국을 모델로 해갖고 했던 당이 입헌 개진당이고요. 그 입헌 재정당인데 이 입헌 개진당은 군인 출신이었던 후쿠지 게이츠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당인데 어용 정당이야. 그래서 민의를 얻지 못하고 해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유민권운동 당시에 이제 일본 최초의 정당들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얘기를 했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헌법 초안을 만드는 거죠. 사회헌법.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초안을 만드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대응 오면 다시 정부의 국회에 계속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집회를 단속하기 위해서 그 집회조례를 만들어. 정치단체 성립이라든지 집회 사전 허가를 바탕으로 집회조례를 만들고, 그러면서 정부가 독자적인 헌법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뒤에 얘기했지만 헌법 개정 문제로 독일식 행정헌법을 만들 것이냐, 영국식 헌법을 만들 것이냐 가지고 대립을 해요. 물론 영국식 헌법이란 말 자체가 좀 그렇죠. 영국은 불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영국식대로 이제 뭐 불문법 형태를 만들자 뭐 이런 논의 같아. 자, 결국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독일식을 주장한 이토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식 헌법을 주장했던 그 후쿠자 아니 오쿠마가 이제 싸우면서 오쿠마가 쫓겨나오죠. 이편 개진당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주로 있는 사람들의 이제 운동인데, 세 번째 단계였던 농민민권운동은 좀 달라요. 이 농민민권운동은 빈농이나 소작인 같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했는데, 배경을 보면 경제적인 어떤 불황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 뭐 등등 있는데, 이거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경제적인 불황 때문에 일어났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은 상당히 이제 가격하죠. 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만류했다가 안 들어주니까 그냥 격하 사건. 이 격하 사건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뭐냐 다른 그 정부 경찰서나 그나 경찰서나 이제 행정관청을 막 공격하고 막 폭력 상태를 일으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격하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국회 개설, 정부 타도, 부채 감면 이런 것들 이제 했는데 그 결과 보면 이때 계기로 해갖고 이제 자유민권 운동이 자체 분열이 돼. 그래서 이제 유력자들은 이거에 대해 반대하죠. 상류 민권을 주장했던 사람들 하고 그다음에 이걸 보고 있었던 이제 앞에서 나 이따가 다이스케 같은 사람은 내가 이거 폭력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농민들 지지했던 게 아닌데 이 농민들이 점점 이제 가격해지니까 자유당을 해산시켜 버려. 예.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당시 집회조례하고 순민조례를 강화하고 정당 해용화, 분열 공작을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대동단결 운동이야. 대동단결 운동은 상류 민권하고 하류 민권을 합쳐서 같이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동단결 운동의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동단결이 일어나니까 보안 조례를 정부가 공포해요. 그래서 그다음 내란 음모자와 치안 방해 유지자들 교토에서 그다음 교토가 아니라 도쿄죠. 도쿄에서 추방하는 그런 것들이 보안조례 주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내용을 아틀란타 일본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민권 운동 관련된 내용을요. 자, 메이 정부의 개혁 정책은 표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보였지만 내부의 불만과 갈등이 적지 않았다. 정부의 근대화 정책은 공권력 특권을 상실하게 된 사족층의 저항을 야기하는 한편 더욱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자유민권운동의 등장을 직면했다. 자, 먼저 메이 정부가 취한 일련의 중앙집권화 정책은 사족층의 해체를 초래했다. 그래서 1869년에 시행된 한적공화는 번에 소속된 사족들에게 사실상 실직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1870년 정부는 진록 처분을 단행해서 사족대 복록 지불을 중단했죠. 진록 처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앞에서 설명했죠. 초기 때는 이제 연금 같은 걸 줬는데 재정이 굽히게지니까 연금을 중단하고 대신에 채권을 지급하죠. 근데 이 사족들이 채권을 이제 당장 생기기 때문에 다 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대거 몰락을 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정책에 반감을 품은 사족들은 1869년 정부 요인 오무야 마스지로를 암살했고 이후 수차에 거쳐서 소요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족 반란들이 일어났죠. 예, 이런 반란들이. 근데 이제 최대 이제 반란 중이 쌀고 닭가모리를 일으켰던 세이나 전쟁이야. 그렇지만 근대적 무장한 뭐냐면 군대들에 의해서 진압돼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사무라이 군대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근대적 무기와 훈련을 받는 이제 징병제를 받던 건 이제 징병제를 받던 근대 군인들의 어떤 그 역량이 훨씬 더 높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걸 소재도 예전에 라스트 사무라이인가 그 예전에 라스트 사무라이인가 그 소재도 영화를 만든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
자, 이런 사족들의 반란은 1874년 전환론을 둘러싸고 대립으로 정부의 중심 인물이었던 사이고 다카모리 등이 하야하는 사태를 초래해요. 전환 논쟁이 본격화됐고요. 그리고 1874년 사가의 논란, 1876년에 심포의 난과 하기의 난을 거쳐서 1877년에 사이고를 중심한 세이나 전쟁이 반발했다. 서남 전쟁은 무력으로 진압됐고 사족층의 무력 반란은 종식되었다. 그러나 계속된 사족 반란은 앞서 본 농민 반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시 정부 정책의 사회적 저항과 동요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해 더욱 심각한 도전이 자유민권 운동을 펼쳤는데,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환론자들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갔다고 했죠. 하나는 서남전쟁과 같은 사족 반란과 또 하나는 이타가키 다이스케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권 운동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자유민권 운동 지지자들은 정부의 전제 정책을 비판하고 입헌체제 수요 요구했다. 자유민권 운동은 문명개화 시기에 소개된 청구인권론과 자유주의와 같은 서양의 정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족 농민의 저항과 성격이 달랐다. 자, 그 자유민권 운동은 그 당시 1874년 11월에 전환농장을 참의제 상용한 이타가키 다이스케, 고토 신페이 등이 애국공단을 이제 결성하여 정부의 민선위원 설립 공백서를 제출하면서 한 계기로 시작됐다. 애국공단은 이제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최초로 만든 당이고 뒤에 이제 자유당이 있어요. 자유당이 더 유명해요. 예. 자, 정부 요인들이 정치에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민선위원 설립을 주장한 건백설 내용의 신문에 공개하자 그에 대한 이제 지지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죠. 입헌정치 운동, 그러니까 자유민권 운동을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민선위원 설립 건백서, 위견서를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고치의 입지사들 같은 정사를 세우고 정치적 결사를 세우고요. 그 최초의 이제 정중의 예국사를 걸쳐서 국회 기성동맹을 결성하면서 자유민권의 절정기를 마련했다. 그 다음에 이제 입헌체제 수립에 대비해서 그 당시 정당 결성 운동이 일어나서 자유당과 입헌개진당이 이제 결성됐고요. 그래서 자유당하고 입헌개진당 관련된 내용 앞에서 이제 설명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유당은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이제 프랑스식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했던 거고, 입헌개진당은 오꼬마 시게노부가 영국식 그 점진적인 어떤 정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게 입헌재정당이에요. 자, 입헌재정당은 어용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만든 어용정당. 네. 그 당시 전두환 시대 때 뭐 이중대, 일소, 삼소대인가? 그래서 어용정당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슷한 어용정당이야. 군인 출신이었던 후쿠지 게이치로가 만든 당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개인이나 정사들 위해서 정치 단체들 위해서 헌법 초안을 이제 뭐냐면 만들었는데 이걸 사회헌법이라고 해요. 어. 자, 근데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 바라지 않은 거죠. 정부도 그 법과 헌법이나 의회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건 정부가 주도하는 거지 민간이 주도해서는 안 돼.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있고, 자, 자유민권 운동에 대해 메이지 정부의 입장이 양면적이었다. 메이지의 이제 정부는 서양 열강대 모델을 삼아서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의 입헌 체제를 일본도 수용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서 이제 1875년 입헌 치조의 점진적인 입헌제 채택을 청구했고 1881년에는 국회 개설 조직에서 10년 안에 헌법 제정과 국회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자유민권 운동에 대해서는 탄압적으로 이제 나갔죠. 그래서 탄압책을 취하면서 세계 확대는 걸 막았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찬방윤이나 신문지 조례를 제정해 자유민권파의 언론을 탄압했고 1980년대 집회조례를 제정해서 자유걸사를 제안했다. 그래서 찬방윤이나 이제 신문지 조례는 아까 사족민권운동 관련된 때 했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 집회조례 같은 게 유력 농민들 민권운동 할 때 했던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1882년에 정부가 강력한 통화국제체 마스카타 디프레션을 실시하면서 이때 이제 농민들, 빈민들이 크게 타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그 정책 때문에 그다음에 빈민들이 타격을 받고 그 농민 민권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시하면서 자유민권운동의 주도 세력이 상층 농민들이 살가구 폭락으로 타결 입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경우가 다른 건데 여기에서 뭐 상층 농민들이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상층 농민들보다는 주로 타격받았던 사람들이 뭐냐면 빈곤층이야. 빈민들, 소작인들. 아, 그래서 요게 초점을 보셔야 돼요. 여기는 좀 약간 그래요. 예. 자, 그래서 더불어 정부는 1982년 집회조례 개정과 신문조례 개정을 통해서 집회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고 1982년에 후쿠시마 사건을 같이 조작된 근거로 자유민권파를 체포하는 등 탄압체를 압박했다. 네. 그래갖고 이제 그 결과 자유민권운동은 1884년에 고비도 급격히 약화됐는데 이 중간 사이에 이제 빠진 게 앞에서 말한 대동단결 운동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한번 이렇게 있고 그냥 대충 이런 흐름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메이지연법 넘어가기 전에 잠깐 그 빠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안 나온 부분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일본의 대侵略사상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이 이제 침략을 받을 때 처음 나왔던 주장이 뭐냐면 이와쿠라 도모미가 주장했던 아시아적 연대론, 흥하론이야. 예. 그래서 조선과 중국이 연합세력을 구축해갖고 그 구미 열강을 물리쳐야 된다. 그때 당연히 이제 맹주는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을 맹주로 진정한 아시아 연대와 동양 평화를 달성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 앞에서 언급했던 후쿠자 유키치도 이 아시아 연대로는 이제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조선의 이제 그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나네. 그때 갑신전변의 김옥균, 김옥균하고 그다음 중국의 혁명이었던 손문하고 또 교류를 하고 그랬는데 김옥균이 갑신전변에서 이기고 이제 뭐냐면 실패하고 일본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조선은 더 이상 이제 기대게 못한다 이런 이제 희망을 버렸어. 그리고 조선 같은 이제 야만 국가들은 일본에 그냥 먹히는 게 낫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조선에 의해서 더 좋은 거다. 어, 서양 열강 같은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먹히니 우리가 같은 이제 동양인 일본한테 이제 먹히는 게 훨씬 더 뭐냐면 좋다. 그래서 입장을 바뀌어서 연대가 아니라 이제 뭐냐면 조선이라든지 중국을 이제 점령해가지고 타라.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를 벗어나서 일본이 이제 유럽 국가로 나가자. 타라 입국론을 주장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뭐냐 그 뒤에 있는 타나노이에요. 후쿠자 유키치거든요. 이 타나노인데 이 타나노는 그 후에 이제 제국주의 사상의 기반이 되죠. 후쿠자 유키치 같은 이 민권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유민권 운동가들이 아니 후쿠자 유키치 같은 문명 계약론자들이 그 상당히 이중적이라고 했죠. 안에서는 뭐 민권이니 자유주의니 어떻게 주장하면서 바꾸는 제국주의 정책을 옹호하는 그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타나노도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그 타나노이 뭐냐? 앞에서 얘기했죠. 아시아를 벗어나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이제 한국은 야만 국가이기 때문에 그 더 이상 얘들을 이제 같이 끌어서 뭐 연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얘네들을 이제 뭐냐 점령해갖고 이들 기반으로서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유럽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오히려 이제 중국과 한국이 이런 것들이 더 좋다. 왜냐 어차피 얘네들은 러시아나 서양 열강들이 먹을 거다. 우리가 뭐 대신 먹어주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은 거다. 뭐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하여튼 이제 아시아를 벗어나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자 타라 입국론을 주장한 게 타라론이죠. 그래서 유럽이 중국과 조선을 장악하기 전에 일본이 먼저 선전을 했다. 그래서 서양 제국주의 태도와 같이 아시아를 후진국으로 대했다는 거. 이게 상당히 변질되고 모순된 동양 평화론이죠. 그래서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뭐냐 일본이 주도해서 중국과 한국을 점령하고 그래야지 이제 평화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개 같은 논리를 제시한 게 후쿠자 유키치인데 이 부분이 탄화론 관련된 내용이 공사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생각이 갑신전변을 계기로 해서 바뀌어졌다. 근데 여기 뭐 아시아적 연대론이니 전환론이니 그 다음에 탄화론이 다 똑같아요.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제국주의 정책을 정당화시켜주는 정책에 불과한 거야. 그때마다 그냥 논리가 탄화론 나타나는 거고 정환론 나타나는 거고 아시아적 연대론 나타나는 거죠. 예.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연법 관련된 그 재정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요것도 뭐냐면 나중에 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